자, 5번에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유형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의 유형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등기부등본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리고 차량 등과 같은 이런 동산을, 특정 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 등록해야 돼요, 이렇게. 즉, 유형자산 중에 우리가 등기나 등록자산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장부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국공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 차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등기 등록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지금 채권의 강제 매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이미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량을 취득하는데 차량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차량 등록을 하려면 국공채권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에 국공채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권, 국공채권은 일반 회사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이 현재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시장 가격이. 현재 가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국공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손해를 보면서라도 사야 되는 건 이 채권을 사야지만 차량 등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를 손해 봤습니까? 70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샀으니까 30만 원을 손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손실난 30만 원을 비용으로 볼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걸 비용으로 볼 거냐? 여러분,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이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니까 이 손실도 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 자, 11월 10일 날 차량을 1,0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1,000만 원은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11월 15일 날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권 1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는데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그냥 시가라고 생각해봐요. 현재 가치가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손해 봤어요, 여러분? 30만 원 지금 손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 30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이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채권이나 주식을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구분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채권을 내가 끝까지 갖고 있을 거다,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다 그러면 뭐 만기 보유증권 뭐 이런 계정 과목도 있는데 이건 크게 개의치 말고 뒤에 가면 유가증권이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채권 자산을 단기간에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다시 봐봐요. 지금 1,000만 원의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현금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권을 100만 원에 현금 주고 샀는데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7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채권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래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70만 원짜리예요. 그럼 30만 원 손해 본 거를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해당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3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채권의 강제 매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또 유형자산의 취득의 다양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일괄구입이에요. 일괄구입. 자, 여러분, 이 일괄구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가격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7천만 원짜리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 부수되는 토지, 이 건물 밑에 이 건물과 관련된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수 토지가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7천, 토지가 3천만 원짜리인데 이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의 가격으로 8천만 원에 내가 구입을 했어요. 시세보다 좀 싸게 금매로 나와서 시세는 7천만 원, 3천만 원, 1억인데 내가 이거를 운 좋게 3천만 원에, 아니 8천만 원에 이렇게 일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8천만 원 중에 건물 가격이 얼마고 토지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이 건물과 토지의 상대적 공정가치, 이 시세 비율로 금액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계산해서. 이런 걸 또 뭐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건물이 7천, 토지가 3천만 원짜리 시세 1억짜리 토지 건물을 8천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 이걸 8천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 시세 비율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계산해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건물이 7천이니까 1억 중에 7천이면 비율이 70%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87에 56, 5,600만 원을 건물의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토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토지는 당연히 뭐 8천에 나머지 30%인 2,400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런 거를 일괄 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만약에 토지랑 건물을 일괄 취득했는데 지금처럼 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땅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건물하고 토지를 샀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철거해 버렸어요, 내가. 여기다 새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이때는 나는 여러분 건물하고 토지를 산 거예요? 이 토지를 산 겁니까? 그죠? 땅을 산 거죠, 땅을.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일가 취득한 후에 만약에 기존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 원가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할 때 철거 용역 회사를 불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철거비가 들어가요. 그 철거비는 토지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거니까 이거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자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11월 13일 날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런데 이 기존 건물을 철거했대요. 아, 그러면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땅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모두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잡으면 되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대요. 그럼 나는 이 토지를 총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1,1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 자산이 감소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100만 원 철거비는 뭘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괄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럼 이때는 이 건물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차변에 있던 건물 자산을 없애야 돼요. 그럼 건물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 2천만 원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감가상각, 우리 감가상각 개념은 이전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매년 말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간접상각법으로.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 건물과 관련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철거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700이 있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결국에는 2천만 원에 취득했었고 1,700만 원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남은 금액이 300이니까 300은 다 이게 지금 철거돼 가지고 손실 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철거비는 그냥 별도의 비용으로 보지 말고 이 처분 손실에 그냥 포함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2천에 샀는데 감가상각을 1,700을 했다면 300이 남은 거니까 그 남은 건물 다 철거해 버린 거니까 3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처리가 되는데 철거비로 지금 추가로 더 얼마가 들어갔대요. 100만 원. 그럼 이 철거비까지 그냥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철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보면 자,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 구입하게 되면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라. 그쵸? 자, 그런데 일괄 구입하긴 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토지의 원가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철거비도 다 토지 원가로 포함해라. 그런데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부에서 기존 건물 철거했으니까 그 건물을 장부에서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차변에 있던 건물 대변으로 없애고 또 이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대변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적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 혹시 철거비가 나갔다 그러면은 철거비 나간 것도 별도의 뭐 철거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하지 말고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계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의 유형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들 봤어요? 채권의 강제 매입, 또 일괄 구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무상취득이에요, 여러분. 무상취득. 무상취득이라는 단어는 뭐 같아요? 그렇죠. 공짜로 이런 건물 토지 같은 유형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 뜻이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경우냐 면 회사가 이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회사가 막 결손이 나 있고 결손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다 보니까 손실이 누적됐을 때 이걸 결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회사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손실이 지금 누적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3자나 또는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주주한테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은 거예요, 회사가.
이런 걸 이제 무상취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큼 우리가 자산을 공짜로 얻은 거니까 이렇게 토지라는 자산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이것만큼 우리한테는 이익이잖아요.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주 등과 같은 제3자에게 토지 등과 같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에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자산 수중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회사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주주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대요. 토지는 주주가 처음에 이거 살 때 1억 원에 샀지만 지금 증여받는 시점에서의 토지의 시가는 공정가치는 3억짜리래요. 그럼 우리는 3억짜리 토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수익으로 수익을 인식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상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취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환취득. 교환취득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교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차량을 주고 상대방한테 뭐 기기장치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근데 이게 교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이 그게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동종교환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자산 간의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던 기계를 주고 비슷한 기기 장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이, 아니 똑같은 기계인데 그죠? 비슷한 기계를 이걸 왜 바꿨을까? 이거는 처분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종 교환은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종 교환으로 인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제가 해놓은 거 보세요. 12월 17일 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의 시가는 120짜리인데 내가 좀 싸게, 운 좋게 100만 원에 싸게 샀다고 해볼게요. 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100만 원. 자, 컴퓨터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 지금 내가 12월 19일 날 거래처하고 요 동종 자산의 비품을 바꿨대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바꾸기로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갖고 있던 비품 자산을 상대방한테 줬잖아요. 우리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비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이라는 기존에 있던 구비품, 기존에 있던 비품 자산은 대변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내가 유사한 비품을 받았죠. 새로운 비품,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취득 원가, 이 취득 원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동종 교환의 경우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환을 통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려면 내가 제공한 내 자산의 이 장부 금액만큼을 취득원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차가 맞아야지 이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 색깔 제가 이렇게 테두리 친 거, 이 100만 원이라는 취득원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제공한, 내가 제공한, 내가 제공한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에 지금 취득을 했었는데 이 비품을 주고 새로운 비품을 받았는데 이게 동종 교환이다 그러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니까 1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즉 교환으로 인한 교환 손익, 즉 처분 손익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종 교환입니다.
그럼 이종교환은 뭘까요, 여러분? 이종교환. 이종교환은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이죠. 그럼 이종교환은 처분을 목적으로 자산을 바꾼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12월 17일 날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의 시가가 지금 12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운 좋게 100만 원에 싸게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100만 원. 그리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비품하고 기계하고 바꿨대요. 거래처랑 합의 보고.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비품 100만 원 자산은 감소하겠죠.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감소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기장치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기기장치 이종교환으로 취득한 이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봐야 될 거냐? 여러분, 이 이종교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비품 100만 원에 산 이 비품은 지금 시장 가격이 시가가 지금 1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비품을 내가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120만 원에 팔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비품을 시장에다가 팔고 120만 원을 받아서 이 기계를 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120만 원이라는 이 이종교환으로 취득한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는 어떤 금액을 의미합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에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그렇죠.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는 지금 120만 원짜리 시장에 내다 팔면 120만 원짜리니까 장부에 1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이 교환을 통해서 2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즉 교환 손익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종 교환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기존의 비품을 처분하고 기계를 구입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를 보고 있어요. 채권의 강제 매입, 그 다음에 일괄 구입, 또 무상 취득, 교환 취득 이렇게. 그래서 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으로 구분되는데 동종교환은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 간의 교환을 말하는데 이거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그럼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으로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므로 이 이종 교환을 통한 교환 손익을 처분 손익을 인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이게 분계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고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비용의 자본화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금융비용의 자본화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자, 제가 잠깐 멈춰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100억짜리를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100억을 차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껐으면 은행에 이자를 갚잖아요. 이자가 1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이자 10억도 이 건물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이자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라는 얘기는 금융비용이라는 건 이 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화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 취득할 때 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기업이 이걸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할 수 있도록, 즉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이때 이 이자를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이걸 금융비용의 자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화라는 단어는 자산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10억 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자본화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대변의 현금 10억, 차변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만약에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8월 20일 날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10억 원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했대요. 또 차변에 기기장치 10억,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예금 10억,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이 기계를 취득하면서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50만 원이래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이 이자를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러분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차변에 이자 비용이에요, 기기장치예요? 그렇죠, 기기장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이번 시간 뭐 하고 있는 거죠?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어요, 여러분? 채권의 강제 매입, 또 일괄 취득, 또 우상 취득, 또 교환 취득,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비용의 자본화. 그리고 이제 여기 6번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정부 보조금은 이제 상환 의무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상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입금으로 인식을 하고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수준을 오버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전산 세무 2급 과정에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산회계 1급 자격증 딴 다음에 세무 2급 공부할 때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